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지아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제가 어느새 만 17년 차가 되어갑니다. 어렵고도 긴 시간이었어요. 내가 과연 3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돌아보면 저는 병원에서 일만 하면서 살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건교사 시험도 봐보고 영어 학원도 다녔다가 자격증 시험도 보고 대학원도 다니고 여러 강의를 하러 다니고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알리는 유튜브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은 덜 힘들고 조금은 더 행복한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네요. 오늘은 항박테리아제 마지막 시간 방코마이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생제 1편에서 페니실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페니실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으나 내성이 생겨 페니실린이 작용하지 못하자 베타락탐 계열로 생겨난 대체약품이 메치실린이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이 메치실린이 사용된 지 2년 만에 메치실린의 저항을 가진 내성균이 생겨났죠. 이것이 그 유명한 MRSA인데 이 MRSA에 대항하는 항생제가 방코마이신 테코플라닌입니다. 한때 죽음의 세균이라고도 불렸던 MRSA, 즉 메치실린 저항 황색 포도상 구균은 병원 내 감염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의 오남용이 많아서 내성 비율이 매우 높은데 방코마이신이 이 MRSA에 대항할 수 있는 항생제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안타까운 점은 이 방코마이신에도 내성을 가진 균이 1996년에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VRSA는 방코마이신 저항 황색 포도상 구균인데요.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의 침투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항생제로도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 치명적인 폐혈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감기와 같은 단순 질병에는 일반적인 증상 치료만 하고 항생제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에는 면회와 같은 이유로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와 노인은 출입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병원일수록 중증의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는 공기나 접촉으로 옮겨올 수 있는 질병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그러한 경각심이 없는 상태로 병원을 너무 쉽게 드나드는 것을 보면 언제쯤이면 문화와 인식이 바뀔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형 병원에는 중증 질병으로만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원위치에서요. 방코마이신은 보르네오 섬의 토양에서 발견된 스트랩토마이세스 오리엔탈리스라는 균에서 정제해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페니실린 역시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되어 사용되었듯이 방코마이신 역시 또 다른 균에서 추출해낸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정제 기술이 부족해서 완전한 순수한 물질을 추출할 수 없어서 부작용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MRSA가 많지 않아서 많이 사용되진 않았는데 1970년대 말 MRSA가 증가하고 균을 죽일 수 있는 순수한 물질만 추출해내는 기술 또한 발달해서 부작용을 줄였고요.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방코마이신의 부작용이라고 함은 홍인증후군,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이겠습니다. 홍인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레드맨 신드롬이라고 하죠.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생기고 말 그대로 몸에 히스타민 반응을 일으켜 빨개지는 것이죠. 과거 순수한 물질을 추출하지 못했을 때 불순물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빠른 주입을 하게 되면 많이 발생했던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순수한 물질을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주입 시에 레드맨 신드롬이 발생 가능하다고 하니 정맥 주입 시 천천히 투약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투약해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는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방코마이신을 맞고 울렁거린다고 하며 토하거나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항히스타민제, 즉 페니라민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약을 투약하면 부작용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고 투약을 중단하면 없어진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방코마이신은 글리코펩타이드계 항생제입니다. 글리코펩타이드계 항생제에는 테코플라닌과 방코마이신이 대표적입니다.
테코플라닌은 타고시드나 테이코신이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사용되고, 방코마이신은 방코신 또는 방코마이신이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러면 우선 글리코펩타이드계가 어떤 작용으로 균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아야겠죠. 항생제 1편에서 이야기했던 페니실린 계열이 베타락탐 구조를 갖고 있어서 세포벽 합성을 억제했다고 했지요. 글리코펩타이드계 역시 세포벽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세균의 번식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코마이신과 테코플라닌은 베타락탐 계열, 즉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계, 카바페넨계, 모노박탐계, 옥사세팸 계열까지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중 그람 양성균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막을 갖고 있는 그람 음성균에는 작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방코마이신 또는 테코플라닌만 단독 투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방코마이신이 투약되는 환자는 대부분 그람 음성균에 대응하는 다른 항생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방코마이신은 연쇄상 구균, 포도상 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디프테로이드균에 적용되고, 심내막염, 관절염, 골수염, 수막염이나 화상, 수술창 등의 2차 중증 감염증, 대장염, 폐렴, 폐농량과 폐혈증에도 사용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페니실린계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중증 감염증에 사용됩니다. 하루 2회 정도 사용되고 NS100cc의 믹스에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투약되는 거죠. 테코플라닌의 커버균은 방코마이신과 같이 지금 보여드리는 균에 해당되고요. 방코마이신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장내 구균과 일부 혐기성균에 좀 더 효과적이지만, 일부 응고 효소 음성 포도상 구균에는 효과가 덜하여 환자의 컬처 결과에 따라 사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피부 및 연조직 감염, 골관절 감염, 폐렴, 요로 감염증, 심내막염, 복막투석에 의한 복막염 등에 사용되지요. 테코플라닌은 반감기가 길어서 하루 1번 정도 사용되고 NS100cc의 믹스에서 사용됩니다. 방코마이신과 테코플라닌 모두 신장을 통해 분해되어 배설되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나 신장의 기능이 좋지 못한 환자에게는 주의해서 투약해야 합니다. 이독성도 있다고 하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이명이 생겼다고 하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방코마이신과 테코플라닌은 AST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과민 반응이 없으나 약물 자체가 독해서 피부 괴사의 위험성으로 정말 얇은 피부에 적용하는 피내 주사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약물이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하고 분자가 커서 양성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AST 피부 반응 검사에서 네거티브라고 하여도 과민 반응 이외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별이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TDM이라고 하여 약물 혈중 농도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죠. 약물 혈중 농도 모니터링이 뭘까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와 방코마이신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주로 방코마이신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몸 안에 어느 정도로 약물의 농도가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속해서 많은 용량이 투약될 경우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보다 잔재되어 있는 약물이 많으면 몸에서 독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치료적 용량을 유지해야 환자가 안전하기 때문에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만약 치료적 용량이 유지되지 못하면 효과가 없게 되니까 그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방코마이신 투약 3일 후부터 투약 직전에 혈액 검사를 시행하고 약물의 용량을 얼마나 줄 것인지 결정하는데요. 만약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이 진행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환자마다 약물의 생체 이용률과 신장 청소율이 다르기 때문에 몸 안의 잔재 농도에 따라 약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안전한 투약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MRSA, 약물 혈중 농도 모니터링, 과민 반응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약물 분자가 크고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약물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1번, 방코마이신은 NS100cc의 믹스에서 1시간 이상 천천히 투약하고 부작용을 관찰한다. 2번, AST는 시행하지 않고 약물 혈중 농도 모니터링은 3일 후 투약 직전에 체열한다. 3번, 약물 혈중 농도에 따라 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일매일 용량을 확인한다. 이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